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 전일 또 CPI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PPI가 발표됐습니다.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시장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러셀 2000이 1% 넘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의 이렇게 일간 차트를 보자면은 올라가는 기울기가 조금 둔해지는 모습이 보였고 다소 또 조정이 임박했다는 비유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최근에 그 급등세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느낍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과 또 정권 인수팀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CPI, PPI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고개를 드나하는 우려를 키웠고 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다소 매파적으로 들릴 만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 교체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다소 이렇게 힘이 빠지는 양상이고요. 미 10년물 국채 여전히 4.4%대. 또 93,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던 비트코인은 또 고래가 대량 매도를 했다는 기사도 보이는 가운데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던 트럼프 랠리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제 국내 증시 달러 원 환율 1,400원을 넘어서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굉장히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와 그리고 코스닥은 또다시 1%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버티는가 싶었는데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 하방 리스크 제한적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반등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4만 전자로 잠시 내려왔지만 또 오늘은 다시 5만 전자로 복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걱정하는 분당 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2024 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감세 또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힘을 받게 됐지만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트럼프 랠리 오히려 정체된 모습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 지수가 0.47%, S&P 500이 0.60%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64%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레드 수입이 확정된 만큼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처럼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1.5%대로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엔비디아 0.33% 상승은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 혼조세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0.03% 하락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1.38% 또 0.4%대 상승한 반면에 아마존과 구글 각각 1.22%,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49% 정도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5%대 급락을 했는데 트럼프가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포함해서 니콜라는 20% 넘게 하락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들 간밤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어제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됐죠. 전월 대비로는 보시는 것처럼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4% 상승했는데 전달보다 오름폭이 커졌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 전월 대비로 0.3% 상승하면서 전월의 0.1% 상승보다 그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이전 수치를 웃돌았고요. 아무래도 PPI는 CPI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PPI에서 증시와 관련된 항목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평인데요. 포트폴리오 운용 수수료가 전월 대비 3.6% 급등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강한 모멘텀 보였습니다. 이 항목은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를 산출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에 자주 관심을 받는데요. 증시 강세가 포트폴리오 운용 수수료를 통해 PC 물가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PPI 발표 직후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 58%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데 어제 82% 수준에서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4차례 총 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살펴볼까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1만 7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4천 명 줄었습니다. 예상치 밑돌면서 6개월 내 최저 수준 보였는데 다행히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는 평입니다. 한편 댈러스 여는 주최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참석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에서 보이고 있는 이 강함은 우리가 통화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연준 인사들이 해왔던 매파적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발표된 지표들 보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반도체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화된 모습입니다. 폭발적인 지난주를 보냈지만 이번 주는 약간의 후유증과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며 대부분의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연고점 경신한 뒤로 오름폭을 축소하면서 국채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장단기물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 국채 수익률 2년물은 4.35%대 상승한 반면 10년물은 4.44%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 뒤에 이번 주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 다음 주에는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죠. 과연 한 번 더 상승 드라이브 걸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 소식에 연일 랠리를 이어가던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 하락 반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히려 보조금이 폐지되면 테슬라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지만 경쟁사에겐 치명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혀왔는데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시장은 우려를 내비쳤고요. 몇 년 전부터 공언한 저가 전기차도 아직 나오지 않은 터라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고가로 인식되는 테슬라 차량 구매 가격을 더 높이게 돼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완성차 2차 전지 업계도 타격을 피할 수는 없겠죠. 완성차 업계는 그나마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 배터리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버팀목이던 북미 시장마저 위축되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IRA 혜택을 받기 위해 글로벌 업체들이 공장을 지은 곳이 러스트벨트인지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타가 유럽에서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유 집행위는 메타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용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또 정기적으로 노출돼 다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에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고요. 미국에서도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ASML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크리스토프 푸케 CEO는 내년까지 AI 메모리 칩 시장이 연간 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030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겨울론, AI 거품론을 단숨에 불식시킨 한마디인데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메가 트렌드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란 점에서 긴 호흡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업계에서는 슈퍼을로 불립니다. 장비 한 대 가격만 5천억 원이 넘는데 애플의 아이폰이나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장비인 터라 TSMC부터 삼성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고요. 이날 행사에서도 SK하이닉스도 ASML의 최신 노광 장비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I 업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오픈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AI 에이전트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오퍼레이터로 불리는 이 기능은 내년 1월 연구용과 개발자 도구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소비자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컴퓨터를 제어하고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올라오면서 최근 업계는 AI라는 재료를 어떤 그릇에 담아낼지 고심하는 모습들인데요. AI 에이전트 경쟁도 불이 붙을 대로 붙었는데 오픈 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엔스로픽은 지난달 한 발 빠르게 테스트 버전을 선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상의 직원처럼 작업을 수행하는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정식 출시하는 등 업계 AI 시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성장하던 글로벌 명품 시장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인앤컴퍼니는 연간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개인 명품 시장 규모가 우리 돈 538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 판매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고 한국도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4억 명에 달하던 명품 소비자층은 2년간 5천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고요. 또 돌아온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관세 폭탄을 던지게 되면 명품 시장 침체는 더욱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힘겹게 반등에 나섰지만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데 그쳤는데요. 트럼프 테마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트럼프 당선 이후 종전 기대감으로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곧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지명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이끌게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관련주에 또 한 번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신뢰성이 높은 고위급 인사 지명이 예상되며 평화적 합의에 도달할 임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소식도 관련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국토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범양 건영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이화공영이 16.76%, 일성건설이 13.12%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상부토건이 9.72%, SC 엔지니어링이 7.24%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머스크 관련주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우주항공 테마가 가장 큰 상승세를 시연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우주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상업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향후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비 수장 자리에 오르면 우주항공 분야의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죠. 또한 어제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에 스페이스X가 나사에서 열린 한 설명회에서 화성에도 지구의 스타링크와 같은 군집위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전해진 것도 관련주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이 군집위성은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뿐 아니라 화성 사진 촬영이나 관측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의 주요 고객사들이 강한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아주 IB 투자는 스페이스X 투자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컨텍이 17.76%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이노스페이스는 10.49%, 루미드가 9.94%로 강세에 보였습니다.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벤츠와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최대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까지 따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인수한 ESS 전문 미국 법인인 버테크는 어제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돼 버테크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을 타개하기 위해 ESS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ESS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규모 공급 계약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누리플렉스가 9.8%, 효성중공업이 4.47% 올랐고요. 이어서 한전산업과 파워로직스, 삼성 SDI 모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해운사 H&M이 호실적을 기록하자 해운주 전반이 들썩였습니다. H&M의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3분기 대비 20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는 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24%가량 웃돈 수치입니다. 홍해발 해운 대란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했다는 특수가 이어진 데다가 전년 대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00% 넘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평균 운임을 끌어올린 것도 전체 실적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보고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비수기 진입에도 운임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탄탄한 해운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처럼 해운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자 해운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태웅로직스가 5.07%, HMM이 3.53% 올랐고요. 이어서 흥하해운이 0.96%, 대한해운이 0.7%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겨우겨우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나 싶었지만 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결국 4만전자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을 사자입니다. 이렇게 국민주에는 사자가 붙고 환율은 구두 개입에도 1,400원 선을 이어가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 시장 자세하게 복귀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잡아가시죠. 코스피는 0.07% 강보합으로 2,418.86의 장을 마쳤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켰지만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또 떨어졌습니다. 1.17% 내려 681.56포인트로 이번 주에만 8.5%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미국 10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점은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공화당 레드 수입이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등이 여전히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1,400원 선 굳히기에 들어간 환율도 여전히 시장의 부담입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50전 내린 1,405원 1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이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1,400원 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역외 환율도 다시 1,407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간밤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는 원화 약세 요인이므로 오늘 외환시장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높아지는 환율에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어제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2,715억 원 순매도하면서 5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이어갔고요. 개인 투자자도 어제는 698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이번 주 약세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들이던 개인이 매도로 방향을 바꾼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제는 기관만 홀로 2,75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는데 1,23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 3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만 홀로 1,377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대형주 대체로 반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4%,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가 상승 전환됐고요. 기아가 1.87%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강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46% 상승세 시현하면서 3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주입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 나란히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38% 추가 하락해서 49,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내린 것으로 주가는 2020년 6월 이후에 약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내내 상승부를 퀴다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결국에 장 막판에 음전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5.41%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가 17만 3천 원으로 역시 18만 원 선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승부를 켰지만 또 나머지 종목들은 또 하락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이 4.7% 반등했고 HLB가 0.83% 강세, 휴젤과 클래시스 각각 3.7%, 2.1%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이 6.3%, 에코프로가 8% 가까이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리가캠바이오가 2.5% 약세였고요.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5.58% 내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HPSP 장 막판에 1.8% 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까지. 삼천당제약 최근에 약세골이 깊은데요. 어제도 7% 넘게 내리면서 종가 108,400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에 시장이 도통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강한 업종과 종목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동안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KB증권은 자극적인 트럼프와 자극적인 숫자가 만나 주가로 반응하는 현상이 한국 시장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에 시장의 움직임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업종으로는 기계와 조선, 방산, 우주 같은 산업재, 그리고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주가 가장 많았는데요. 특성을 파악해보면 밸류에이션이 높고 내년 이익 성장률도 높은 기업들이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걸 올해는 감익인데 내년은 고점같이 숫자가 자극적인 종목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더존비즈온과 알테오젠,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하면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죠. KB증권은 얼마나 빠진 종목을 사야 하는지 봤더니 적당히 빠진 걸 골라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낙폭에 따라서 덜 빠진 종목을 1분위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을 5분위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요. 편차를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적당히 빠진 4분위나 3분위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KB증권은 3, 4분위 종목 중에서 역시 밸류에이션이 높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종목을 선별했는데요. 휴젤과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캠바이오, 두산로보틱스, KINX를 관련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트럼프 수혜주를 고를 게 아니라 이 트럼프 정권의 색깔에 어울리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앞서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잠시 뒤에는 일본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발표됩니다. 아시아 경제 지표들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국내에 출시가 되는데요. VR과 AR 관련주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히토류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자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이번 주 내내 지수가 힘이 없이 계속 내리다 보니 투자자분들 피로감 유독 심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 파월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일제히 하락한 터라 오늘은 또 미 증시의 커플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죽음의 4만전자 탈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율은 계속해서 1,400원 선을 웃돌지 등 여러 요인들 복합적으로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뉴욕 증시가 좀 3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 러셀 2000 좀 많이 떨어졌고 왜 떨어진 거예요, 소장님? 아니 이게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언 때문이에요? 아니면 PPI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갈 때가 된 거예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어느 정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지표상으로도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지난달보다 올라가고 또 전월치를 갖다가 또 조정하는데 사후 조정하는데 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하니까 불안한 데다가 어차피 뭐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은 물가가 내리는 것보다는 오를 걱정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근데 사실 그건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어지간한 지수들이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요. 네. 공을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던져 보시죠. 그러면 팍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꼭대기 가면 이렇게 느슨해지다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각도도 이렇게 무뎌지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뉴욕 증시의 이제 일간 차트에서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또 그 힘이 좋으면 다시 또 바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되는 장은 네. 이게 이제 건강한 조정을 갖다가 거치고 나서 일부 차익 실현 네. 소화하고 또 가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장이고 뭐 어느 나라 시장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바닥이 없고 뭐 계속 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국내 증시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시원찮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시원찮으니까. 저희 예. 바로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또 웃으십니까? 원래 이제 저를 불러놓고 저한테 센 말을 시키시는데 오늘 소장님이 먼저 센 말을 하셔서 그러니까 아니 뭐 아까 오다가 내용은 못 보고 제목만 봤는데 뭐 뒤늦게나마 뭐 정부에서 뭐 대책을 내놓는다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잘 근데 모르겠어요. 뭐 대책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대책이 있어봐야. 예, 뭐 어제 그 홍콩 가서 이복현 위원장님 잘 이야기하셨잖아요. 금감 원장님이. 건강위원장. 예. 뭐 공매도 금지한 거 실수였다.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장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었는데 예. 그 다양한 설명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뭐 금투세 때문이다, 공매도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허구로 판명 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부가 안 흔들리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섹터가 리츠라고 보거든요. 리츠. 예, 딴 나라는 금리 인하되고 뭐 부동산 시장 좋다 그러면 리츠가 급등하는데 네.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이제 리츠에 투자하는 ETF 이런 거 보면 신저가예요, 다. 왜 그러냐 하면 대주주나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빌딩을 리츠가 이렇게 사주다 보니까 네. 또 좋은 가격에 사면 좋은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싶은 가격으로 사주고 또 그리고 리츠가 이제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해버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이 주가가 오르려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하나는 미래가 창창하든가 아니면 현찰이라도 쥐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돈만 빼가는 시장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지난 한 4년간 특히 동학개미가 500만 명이 새로 2020년 들어왔는데 네. 이제 그분들한테 실망만 준 거죠.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자기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듣는 순간 정말 그냥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제도 문제잖아요. 제도가 제대로 잘 자리에 잡혀 있고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안 되는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는 괜찮겠지.
작년에는 2차 전지, 올해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다가 이제 작년 2차 전지 무너지고 올해 또 반도체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그 이복현 위원장님이 정말 해주신 말씀에 좀 약간의 그래도 희망을 찾고 싶은 게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회복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금 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좀 바꾸자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제 이렇게 마감 무렵에 동시효과 흐름을 보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결국 49,900원이라고 해서 5만 밑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보고 또 그것만 그랬습니까? 무슨 뭐 포스코홀딩스니 HMM이니 뭐 할 거든 어떤 놈은 동시효과에서만 1, 20% 뛰어버리고 어떤 거는 갑자기 뭐 10% 가까이 빠져버리고 이걸 보니까 그 회사에 뭐 1, 2분 사이에 뭐가 달라졌다고요. 보니 그 옵션 만기일만 닥치면은 저렇게 맥을 못 추는 우리 시장의 체질 이걸 갖다가 무슨 제대로 다뤄주는 유튜브도 몇 개가 못 돼요. 그 메커니즘을 갖다가 뭐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도 이해조차도 어렵고 그런 식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나는 그 장명을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학개미운동. 왜 하필이면 동학이에요. 그 결말을 알면서 역사 공부를 했다면은 요즘 딱 여기가 지금 우리가 우금치 와 있나 싶어요. 우금치 전투인가 싶어요. 이거는 몰살입니다. 그 키틀링 기관총인가요 그때 네. 일본군들이 그 높은 데서 딱 진지 쳐놓고 그렇게 하는데 다 내놓고 부적 붙여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우리도 지금 부적 붙이고 뛰어드는 동학군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튜브에 어느 아저씨가 그랬던데 유튜브에 어느 소장이 그랬던데 이러면서 무조건 간다던데 10배 간다던데 이러면서 지금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3년만 버티라던데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진짜 더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는 남편 보기가 무섭고 남편은 아내 보기가 무서운 집들이 요즘 자꾸 생겨요. 예. 그런 집들이 자꾸 생기는데 저는 뭐 오늘 오죽하면 분장실에서 제일 빨간 거 맸습니다. 뭐 어떡하든 어제는 옵션 만기라 좀 그렇다 치고 삼성전자도 다시 5만 대 올라서고 좀 이렇게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그렇게 왔는데 이 와중에 또 뉴욕장이 빠져버리네요. 네, 뭐 우리 이제 뉴욕장 이야기하시죠. 아니 잠깐만 오늘 기분도 그러간데 뉴욕장 빠지기 전에 지금 리츠 말씀하셨는데 홍박 좀 따집시다. 지난번에 출연하셔갖고 금하고 리츠가 제일 좋다 하셨어. 네네. 근데 금은 지금 10월 30일 날 2,800불 고점에서 지금 2,571불 8% 넘게 빠졌어요. 금 좋다 하시고 나서. 리츠도 빠졌고. 저기 제 말할 기회를 주시나요? 이거 뭐 국회는 아니니까 충분히 청문회 아니죠? 대답하실 기회를 드리죠. 여기는. 예, 전 네. 금을 좋게 보는 이유가 그 미국이 금리에 저는 인하가 거의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쪽이고 그러면 당연히 금값은 빠져야 되고 코인도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시장 금리 오르는데 금이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금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면 딱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제조업을 막 키우겠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해요. 그렇죠. 더 나가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한테 무역 적자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 보호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해줘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관세 200%를 부과하겠다 그러지 군사적으로 개입해야겠다는 이야기는 끝끝내 이야기를 안 해요. 계속 그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묻는데 끝끝내 그 답을 회피합니다. 군사적인 보호를 해주겠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의 공포에 부각돼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부각돼 있으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00원 올라가 있고 저 TSMC도 그렇게 이익 많이 나도 힘을 못 쓰잖아요. 자, 그런데
자국의 무역 흑자는 더 나길, 적자가 줄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도대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그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IRA도 그냥 수용하고 보조금도 줘야죠. 관세도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의 흐름이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그러면서 보조금을 폐지해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러면 보조금 다 폐지해버리면 속은 거잖아요. 누가 거기에 갑니까? 속이는 나라를. 이러한 걸 보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의 공포가 뭐냐면 일관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관성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요. 그때 기분에 치우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자,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도 못 믿겠고 우리나라 이머징도 못 믿겠고 그러면 갈 데가 금, 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은 한 달짜리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적어도 전반기 2년의 트레이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아, 우리 주식시장 정말 싸고 PBR 0.8배까지 이제 내려왔으니까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자고 말을 하려니 트럼프 말 한마디에 또는 트럼프가 이번에 국방장관 아시잖아요. 폭스뉴스 진행자를 앉히는 걸 보고서 야, 아무리 문민 통제의 전통이 강하다지만 와, 워크, WOK이죠. 그 저 밑에 있는 군 장성들이 뭐 양성 평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들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을 앵커를 국방장관에 앉히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고 이 공포를 해치할 방법은 뭘까? 달러도 사고 금도 사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스닥 시장이나 다우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게 무서우니까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없고 배당도 많이 주는 리츠도 한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쭉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짜면 최근 한 달 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자산 아닌가. 이렇게 변명을 해봤습니다. 금, 달러, 리츠. 네. 뭐 조금은 뭐 그냥 진행자는 진행만 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균형을 갖추시죠. 우리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막 처리가 나갔습니다만 일관성 없는 트럼프라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죄다 일관성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봐서는 어떤 미국을 만들겠다는 것만큼은 철저한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트럼프 한 번 실패했다가 4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재집권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데 저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으면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 이미지로 보지 않고요. 네. 그가 했던 행동과 말을 봅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뭐 그건 이제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에스턴 미 국방장관 인터뷰 한 번만 보시길 바라고요. 에스턴 전 미 국방장관이 마지막 순간에 정권 막판에 해임됐는데요. 왜 해임됐냐면 이 사람이 핵가방 가져오라는 말을 2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에 해임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가방이 2번이나 트럼프 집권 의자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부인을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때 집무실에 있었던 20명의 스태프들 중에 13명은 NCND 그리고 1명은 에스턴 국방장관 나머지 6명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나는 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평화회담을 진행해주고 싶어요라고 말을 한다라면 대만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수많은 인터뷰에서 7월 16일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 10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대만에 대해서 자기는 보호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10월 우리 추석일 때 중국에서는 그 당창건 기념일 연휴 때 중국 대만 해협 사이에 얼마나 군사적 긴장이 부각됐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 환율이 100원이 올랐어요. 그걸 우리가 제 이야기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좋아하겠죠. 좋아하지만 외환시장은 적어도
아시아 통화와 이머징 통화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네, 그래요. 그냥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그 말씀하신 그 연설뿐만 아니고 저는 트럼프 2017년 1월에 그때 그때 한번 취임 연설도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뭘 하고 싶었다 했는 거는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네.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기대감과 이제 경계 심리가 공존하는 시장 흐름이다. 이 정도.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저희 구체적으로 뉴욕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CPI에서 PPI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약간 좀 기조가 바뀌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채권 시장이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어젯밤 미국 채권 금리가 4.469. 그러니까 이제 4.5%가 저희들끼리는 이제 2차 패닉이 시작되는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4.5를 뚫으면 네. 5%까지는 일단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뭐랄까요? 이제 위를 두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파월 의장도 그랬고 지난번 이제 전 지역 연준 의장이죠. 메스터 의장도 그렇고 금리를 굳이 인하해야 되냐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오비들 시켜서 입을 열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연준 내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8월, 9월하고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2년물 국고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4.37. 그게 이제 2년물 국고금리가 향후 2년에 걸친 정책금리 평균의 기대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4.37이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내년 연말 정책금리를 3.5에서 3.75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물에 반영돼 있는 금리 수준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 연준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12월에 줄 것인가 특히 점도표에서 내년 정책금리 전망치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보면 저는 일단 매파적인 거 아닌가. 그럼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안 할 있어요?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 일단 9월 FOMC의 0.5% 금리 인하는 패착이었다라는 건 다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 50bp 예, 50bp 인하한 건 그건 주식시장의 폭락에 연준이 흔들렸던 거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미 증시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까지 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다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가 있는데 금리를 50bp 인하해준 연준 그리고 자산 시장의 버블을 유발한 연준이라는 딱지를 지금 쓰게 돼 있는데 네. 예, 제가 연준 의장이고 특히 내년에 어차피 연임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이제 매번 금리 인하 이제 9번의 정책 금리 인하를 이 사람이 이제 내년까지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9번의 FOMC에서 절반이라도 하겠는가? 저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내년 연말 정책 금리를 3.75나 4%까지도 봐야 된다라면 징검다리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보니까 벌써 패드워치에서는 12월에 그거 동결 확률이 37%가 넘는 거의 4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무조건 25p 예. 이나 쪽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러면 이제 환율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기들이 25bp 했으면 이번에 인하에도 별 문제 없었을 텐데 네. 50bp를 너무 그때 좀 세게 해버렸고 또 굉장히 내년 연말 정책 금리에 대해서 그때 너무 그 점도표를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런 흐름을 볼 때 환율이 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외환 시장 관련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쯤 뭐 환율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근데 지금 순서가 자기들 그 캐비넷, 섀도우 캐비넷 임명 중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이제 환율 왜 우리 달러가 이렇게 강세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일단 현 레벨에서 크게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내려가기도 되게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 이제 채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략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보신 썸네일이 그걸일 것 같아요. IRA 폐지 내지는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쪽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동안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가 주를 이루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뭐 사실 다 앨런 머스크를 믿었죠. 일론 머스크를 믿었다? 이제 네. 다치 장관이라고 이제 저희들끼리 부르고 있는데 이름도 그렇게 딱 지어주더라고요. 그죠? 네, 자기가 원했겠죠. 아무튼 뭐 정부에 거의 장관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장관급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사실상 좀 저희들 기분으로 볼 때 대선에서 최고 공헌 1, 2등 안에는 드는 사람이니까. 뭐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벤스랑 거의 비슷한 공헌을 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좀 보는 쪽이라서 그러면 이게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걸 아무래도 기업 경영자로서 특히 기업 그 정보를 효율화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정책들을 바로 없애는 거에 따르는 충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시장의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순차적인 어떤 계획들 이런 걸 짜줄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1월 21일 자기가 당선된 다음 날 전기차 보조금 및 IRA 폐지하겠다라고 사실 선거 유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약간 행복 회로를 돌렸던 거죠. 그 이제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믿었던 거죠. 저분이 해주실까 하면서 이제 좋은 취사 선택만 한 거죠. 뭘 하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고 감세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일단 재정 적자는 모르겠고 저기 IRA도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이제 행복 회로를 좀 많이 돌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 세액공제 폐지로 가고 IRA 폐지로 가게 된다면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달콤한 어떤 허니문에 대한 기대는 좀 적고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특히 섀도우 캐비넷이 나오면서 그 각 장관들이 과거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충성심 위주로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에스터 전 국방장관이 이야기했지만 에스터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뽑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자기 나가서 회고록 쓴 사람들은 절대 안 뽑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충성파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 중이고 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추진력들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게 이쪽의 기조를 본다라면 그냥 트럼프 트레이딩의 1막은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2막은 당연히 경제도 좋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 빼고는 친기업이다. 이런 흐름, 특히 감세, 드라이브 이런 걸로 해서 뭐 또 시장이 저는 달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던 꿈은 이제 조금 접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피해를 보는데도 이제 점점 더 분명히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이제 피해를 보는 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옥석 구분이 좀 가려지는 2막이 트럼프 랠리 2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장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어제 다우존스 30개 중에 상승은 11개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207포인트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게 월트 디즈니가 장중에 11.7%까지 급등을 했다가 6.23% 상승으로 끝나서 그나마 그거 했지 월트 디즈니까지 안 도와줬으면 다우도 낙폭이 컸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나스닥은 들어가 보니까 시총 1위부터 3위까지만 플러스고 나머지 6개 4위부터 10위까지 죄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 장도 어려워졌어요. 아무거나 잡으면 막 가는 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예.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우리 그 PD님한테 워낙 PD님이 그림을 신속하게 잘 띄워주시니까 PD님 저기 원유 가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최근 한 1년 정도의 국제 유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그걸 보고 왔는데 이 국제 유가를 보고 있으면 1년 동안 국제 유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66불 정도가 있는데요. 68불, 66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66불이 이제 전 저점이고요. 이걸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혜택을 받을 업종이랄까 이제 산업은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날 산업은 셰일 오일 산업이라고 딱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셰일 오일 산업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돼 있는 산업, 건설업은 좋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유가가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결국 저는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 쪽은 양쪽 다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전기차의 매력, 보조금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이 또 사라지는 과정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 관련돼 있는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대 에너지 메이저들 입장에서 유가 빠지는데 일단 그 아무래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이제 그러면 밀어붙이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 관세라든가 감세 조치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가 하락으로 해결을 하고 청정 에너지보다는 저렴한 에너지로 경제를 드라이브를 걸어보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앞으로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봄에 있어서 오늘 인플레가 좀 약간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저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미국 휘발유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결국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게 되니까 당장 연준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지금은 별로 안 좋은데 요 흐름, 트럼프 트레이딩의 후폭풍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애써 찾으면 원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겨울 앞두고 유가가 올라야 되는 시즌인데 내려가는 것들이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엔 그래도 플러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8%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396포인트. 코스닥 3% 오늘 급락이 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5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1,000,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면 호가가 지금 5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2,000원. LG에너지솔루션 4% 하락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줄줄이 좀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폐지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이제 없게 되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좀 많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4% 지금 호가에서 하락이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0.7%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91,10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3,050원. KB금융이 1.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8,300원.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35,500원. 어제 같은 장에서 4.7% 강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 또 일부 차익실 물량들이 약간 좀 출회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14% 급락이 예상됩니다. 115,0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7% 역시 또 급락이 예상되고 호가는 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1,0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도 지금 22% 지금 급락이 예상되고요.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났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호가는 101,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휴젤이 지금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1,500원, 클래시스 5.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000원. HPSP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2,0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3,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연일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소장님 오늘 호가 분위기가 좀 약간 공포스러운데 이게 또 사실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다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런데 저는 저 코스닥의 저 숫자를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또 666인가요?
사실 어제 그 소장님이 이제 저희끼리 방송에서는 나눈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워낙 차트를 좀 예. 보시니까 예.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이제 666포인트가 그러니까요. 좀 확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사석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네. 예. 저는 저 방송 중에 저 666포인트라는 코스닥 666포인트를 얘기한 지가 수년째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안 하죠. 여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패널로 출연해서 뷰를 밝히기도 하고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에 666이라는 이거는 기억해 보신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의 저점이 666포인트입니다. 네. 참 묘한데 우리 코스닥이 2020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덮쳤을 때 419.55가 저점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이제 여름에 8월에 그때 이제 1062포인트까지 갔다가 천스닥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게 22년 10월 중순, 23년 1월 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맞는 게 666포인트입니다. 그게 또 절묘한 것은 코로나 때 랠리의 상승폭에 딱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말하는 61.8% 조정을 갖다가 두 번 확인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나 950포인트가 한계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결국 분위기로 봐서는 장중에 한번 또 이 666을 보긴 볼 것 같네요. 뭐 그렇다면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했을 뿐이지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한 5, 6년에 6, 7년에 걸쳐서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렇죠. 횡보장이죠, 횡보장. 그런데 이 와중에 돈 많이 버신 분들 주변에 보일 겁니다. 초장에 2차 전지를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네. 뭐 어쨌거나 하셨던 분들 타이밍에 결국 보니까 근데 결국 그게 또 뭐 부음을 이루고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소리만 여기 들리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지금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을 맛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 결국 또 오늘 이 666 찍고 나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홍 과사님, 좀 우리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는 뭐 리밸런싱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 저 한국 주식 어제부터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어? 예, 저희 회사, 저희 회사는 예. 저희 회사 모델에서는 예. 이게 또 뭐랄까요, 여름에 중국 보는 것 같은. 여름에 중국. 예, 여름에 중국처럼 예. 말도 안 되는 괴리율 있죠. 네, 지금 네, 방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핵심 이동 평균에서의 괴리율이 너무 심하게 벌어질 때는 이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펀더멘탈에서 우리가 환율 1,400원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돈을 못 벌 수가 없잖아요. 예. 얼마 전 우리나라 외환위기 평균 환율이 1,100원인데 네. 그거보다 300원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이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가 폭락할 때 자사주도 매입하고 소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저점이 빨리 나올 텐데 아까 제가 잠깐 뭐 리츠 유상증자 이야기 좀 했잖아요. 예. 네. 그 뭐 지난달엔 또 뭐 고려아연도 있었고요. 예. 우리가 이런 것처럼 주가가 대폭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해주는 데가 연기금 기관 아까 그죠? 예. 기관들 말고 이 기업이 자사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힘드니까 이때 증자할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없는가. 그러니까 배당 소득 환류 세제를 부활한다든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다양한 그러니까 저는 뭐 상법 개정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건 이해가 당사자가 그렇게 많은 게 쉽게 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들을 좀 주면 그게 저는 뭐 어디 동원해서 이거 사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채찍만 휘둘러 봐야 그 채찍이 별로 힘도 없었고 밸류업 리스트 넣어봐야 효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좀 인센티브를 주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이라든가 배당을 많이 지급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좀 깎아준다든가 상속세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저 배당 소득세도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면 이건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할 이유를 지금 핑계를 안 주니까 이런 면도 좀 있지 않나라고 답답한 마음에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CPI 그다음 PPI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다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좀 고개를 들었고요. 여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여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양시장 출발지수 호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2% 하락 2,412포인트, 코스닥 0.8% 내림세로 67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갑니다. 다시 5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56,600원, SK하이닉스 0.4% 상승 173,800원.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7% 하락을 보여줍니다. 39만 1,000원인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낙폭이 확대되는지 혹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낙폭이 축소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으로 95만 5,000원, 현대차가 0.2% 소폭 떨어집니다. 20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0.9% 올라갑니다. 16만 7,9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7% 올라갑니다. 44,150원. 기아가 2% 떨어집니다. 96,600원이고요. KB금융 0.5% 상승 94,400원이고 네이버도 0.8% 올라가면서 191,1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오젠이 0.68% 떨어집니다. 최근에 주가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 좀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에코프로 BM 6% 하락 126,900원, 에코프로 4.3% 떨어집니다. 65,400원이고 HLB가 0.9% 상승합니다. 61,300원. 리가켄바이오는 소폭 떨어지네요. 117,300원. 엔킴이 10% 하락입니다. 117,500원이고 휴젤이 1% 약세 27만 1,000원. 클래시스 2.7% 하락 44,350원. 이 가운데 HPSP가 1.68% 상승하면서 3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천당자 1.8% 반등 보여줍니다. 11만 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6% 상승하면서 12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일부 종목에서는 빠르게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빠르게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반등폭을 좀 늘려가고 있는 양상이고 삼성전자는 2%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은행주들 흐름이 또 괜찮네요. 우리금융지주가 1.5% 상승합니다. 16,130원이고요. KB금융 0.3% 오름세, 하나금융지주 1% 올라갑니다. 64,000원, 제주은행도 소폭 오름세고요. 이 가운데 기업은행 0.9% 상승으로 14,460원, 카카오뱅크가 1.2% 올라갑니다. 지금 23,350원이고요. 그 밖에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도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은행주들, 금융주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노바텍이 16% 급등하고요. 그린 리소스도 15.7% 급등합니다. 14,580원, 티플렉스도 14% 급등하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 지금 보게 되면 유니온이 23% 급등, 유니온 머티리얼도 17% 이상 올라갑니다. 2,660원. 동국 RNS도 8%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는 CXL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파두, 네오셈, QRT가 3% 이상 올라갑니다. 파두가 18,050원, 그리고 네오셈이 3.5% 상승하면서 9,760원이고요. 엑시콘도 1.6% 올라갑니다. 오킨스전자 2% 상승 5,030원이고 TLB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CXL 관련주들도 올라가고요. 통신주 내에서는 KT가 2.5% 상승하면서 4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소폭 상승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 27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32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9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1억 원, 5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6을 넘어서면서 달러 강세에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달러 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90전 상승한 1,40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다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코스피는 지금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를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홍 대표 사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하는 짓거리가 딱 그러네요 보니까. 어제 그 동시호가에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이거는 오늘도 개장 전 동시호가 뭐 약간 저기는 허수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던져 나 좀 받아먹게 이런 분위기네요. 아주 그렇죠. 저가에 매수 걸어놓으면 그렇게 잡히죠. 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달러엔이 지금 156.50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뭐 엔화 약세가 반가운지 니케이도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고 보려면 그냥 뭐 코스닥 아까 말씀드린 666 보고 돌아서는 게 편하고요. 볼레벨 보고 도는 게 그렇게 편한데 근데 2차 전지는 좀 타격이 있네요. 아무래도 미국발 그 뉴스에 대해서 당분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당분간 시간인 예민할 것 수밖에 같습니다. 없고. 이게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뭐 당장 1월 20일 돼봐야 아는 건데 이제 그 전에 글쎄, 이제 계획만 이렇게 밝혀 나오고 또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네, 그건 혜택이 IRA에 없어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없애겠다고 하니까 7,500달러면 거의 돈 1,000만 원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정도가 특히 이제 테슬라가 고가차잖아요. 좀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억대 발매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EV5라든가 그러니까 EV6라든가 이런 아이오닉 5 같은 차종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좀 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받을 수 있냐랑 못 받는 거냐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던 거 안 주면 그러니까요. 이걸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또 서둘러 사버리고 이제 안 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캐즘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걸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 시간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과장이 나와서 장도 1시간 늦게 열리는 날이라서 그냥 뭐 하염없이 시장 얘기 나눴는데 참 재밌었던 뷰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권력에 의한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는 보조금을 준다. 이거 권력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내연차 타는 사람은 왜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이 왜 저 전기차 타는 사람한테 가? 이게 이제 그런 해석 가능하네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고 양적 완화도 일본이 무슨 뭐 QE에다가 QQE에서 양적 질적 질적 완화까지 질적 완화까지 질적이란 것이 우리가 봐서 여기 돈 좀 풀어줘야겠다, 여기 돈 좀 뿌려야겠다 싶은 거 우리가 봐서 하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자의적이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참 혹시나 이렇게 미국장은 조금 이렇게 조정이 왔다 싶은데 이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이제 가고 이제 조정의 폭이 문제겠는데 그거 말고 혹시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진짜 이렇게 숨겨져 있던 구조적인 어떤 그 리스크 내지는 구조적인 어떤 뭐랄까 부조리 이게 혹시 트럼프 취임 전에 한번 터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사실 정권 교체 최대 리스크가 그거잖아요. 정권 내내 막다가 막판에 정권 내내 막다가 일단 손 탁 놔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이고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더 나가서 신용카드랑 오토론 관련돼 있는 연체율 같은 데이터들. 이제 이런 건데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역은행, 지방은행 주가 급등하는 거 보셨잖아요. 글쎄. 이거 보면서 내가 뭘 잘못 봤나. 정말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소장님 말씀에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도대체 여기가 왜 오르나. 글쎄.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여기에 마이너스였나? 아니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정권 내에 터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아주고 또 JP 모건이 그때 인수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셔널 리퍼블릭 은행이었나 그랬죠. 그래서 진짜 오래된 이름입니다. 벌써 그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여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촉은 이제 이쪽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지방은행 문제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이제 신용카드나 오토론이나 스튜던트론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겠죠. 그거는 연체율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카드사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안 좋아야 되는데 네. 거기 아까 이야기 뭐 지금도 방금 밑에 내려갔는데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우지수 안에도 편입돼 있는 그 종목들도 그렇게 최근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우리가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지정화가 아니겠나. 그걸 시장이 좀 겁을 내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뭐 우크라이나에 네. 미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걸 예. 했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관련돼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러니 요새 EM 통화가 그렇게 약한 거 아니냐. 우리만 약한 게 아니고요. 인도 루피 한번 보시면 거기도 나라가 어떻게 됐나 싶을 정도로 환율이 변동성이 인도? 예. 인도 루피조차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평화특사 지명한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일들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걱정스럽고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마찰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자하고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그게 나왔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 표정 보셨어요? 썩었죠. 아니 썩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맑은 표정. 에이. 아니 그냥 해탈했던 것 같던데요. 저는. 너무 좋은가 봐. 예, 아니 좀 이상해요. 해리스 떨어지고 트럼프 된 게 너무 좋은가 봐. 에이. 아이, 저 보면 예전에 그 오바마가 그때 이제 트럼프 첫 당선되고 나서 백악관 때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둘 다 진짜 씹은 표정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는 분위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분 입장에서는 내려놨잖아요. 이미. 예, 중간중간에 많이 근데 표정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싹 웃는 그 이미지 컷이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또 인상 한번 쓰고 하고 그러세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는 진짜 표정 좋네요. 회춘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예,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이렇게 저가 매수 이제 돌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어제 예, 이제 어떤 섹터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저는 궁금한 그냥 거예요. 인덱스로 사죠. 인덱스로. 예, 저희는 섹터를 못 맞추겠어요. 어렵죠. 섹터를 못 맞추겠다. 작년 에코 프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부음 때도 힘들었고요. 올해 또 상반기 반도체 막 날아갈 때도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 경제 분석가들은 안 좋은 건 되게 잘 아는데 잘 되는 건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소장님 제가 가서 에이, 그 또 이상한 표정 짓는다. 그래요. 예, 제가 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는 잘하는데 어디가 좋아요 소리는 조선 말고 하는 걸 들은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식자 우환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좀 아는 게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 속에 걱정거리를 미리 땡겨서 하는 직업이라 이게 안 좋은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인덱스 샀습니다. 인덱스. 저도 해탈한 웃음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올해 삼성전자 8만 원 갈 때도 몰랐고 네. 정말 이렇게 시장이라는 걸 저희들이 왜 달려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있나? 이럴 때도 참 많고 또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르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아까 유가 폭락하는 거 봤잖아요. 유가도 폭락하지 환율은 높지 이러면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한 박스 팔아가지고 옛날에 원유 한 드럼 샀다면 이제는 2드럼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유가가 더 빠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구매력은 개선되거든요.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좋아져요. 이런 거는 아무도 지금 안 쳐다보는 거죠. 그냥 트럼프 입만 보고 또는 누굴 임명했네. IRA가 어떻게 되네. 안 좋은 것만 지금 다 보는 장인 거죠. 그러니 호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네. 참 금투세가 하루짜리로 그렇게 끝날 재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너무나 좀 우리나라는 호재는 약하고 조선주도 지금 그렇게 좋은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안 오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악재는 잘 반영하고 호재는 반응 안 하는 게 커피큘레이션. 항복 국면이거든요. 네네. 항복 국면일 때는 뭐 어떡하겠어요. 한 1년 보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게 저희들이 장기로 생각하는 보고.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말씀하셔가지고 인도 증시하고 환율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그거 하네. 이거는 이머징이 다 지금 좀 그리고 브릭스 회담 참가했던 데들. 브릭스 회담에 참가했던 네, 중국 쪽에 줄 섰던 이번 인도 브릭스 회담했잖아요. 하면서 예. 브라질 환율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브라질도 이제 레알도 요즘 많이 아르헨티나는 약하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미국 패권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기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강자 패권 국가와 주변의 갈등 사이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되게 이쪽에 커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포들이 EM 시장에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인도는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이번에 중국이랑 약간 그래도 악수했잖아요. 그래요. 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그 파미르 고원에서. 공기도 희박한 그곳에서 패싸움을 지난 5년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걸 지금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환율은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만 좀 이렇게 찍어서 한국만 혼난다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경찰 역할을 미국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디가 뇌관이냐, 어디가 폭탄이냐, 또 바이든 행정부 내내 덮었던 것들이 어디서 터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을 시장이 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본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장 역시도 시장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47% 내려가면서 2,400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407선에서 흐름 전개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78포인트입니다. 그럼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금 기관이 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 168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29억 원 매도, 개인 역시도 12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래도 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인데요. 외국인이 72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9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82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 업종 반등하면서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행과 비철금속 업종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전기제품 업종 내림세고요. 철강과 화학 업종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히토류 관련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자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삼화전자가 10.6% 상승하면서 거래가 2,760원, 유니온이 2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5,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노바텍도 12%가량 올라갑니다.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9.93% 오르며 2,490원, 티플렉스도 9.64% 강세로 현재 3,1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특히 반도체 투톱이 반등 중입니다. 낙폭과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 업황 자체에 대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3.2% 반등하면서 현재 다시 5만전자를 탈환했습니다. 5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2% 올라갑니다. 거래가 17만 6,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DB하이텍은 1.2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도 같이 오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네오셈이 4% 가까운 반등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9,800원이고요. 삼성전자가 3.4% 오름세, 파두가 1.6%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7,720원입니다. QRT가 0.2% 소폭 약세 보이는 가운데 엑시콘이 오늘 2%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0,01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2차 전지 섹터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도 5.7% 하락한 바 있죠. 이 영향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LNF가 11% 가까이 빠집니다. 현재 거래가 97,600원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9% 가까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8,700원. 에코프로비엠이 5.48% 추가 조정을 받습니다. 12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반락합니다. 7% 가까운 급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39만 2,500원입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도 6.24% 내려갑니다. 현재 거래가는 24만 8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정훈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 기술을 칭찬하면서 조선주가 트럼프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상승하다가 오늘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네, 최근 조선주는 카타르발 LNG선 대규모 수주에 이어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국내 조선사에 SOS를 치면서 조선주를 비롯한 조선 기자재 섹터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단순히 배만 건조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연간 20조 시장의 MRO 시장을 뚫으면서 군항 건조 프로젝트에 도전을 내고 캐나다 60조 잠수함 건조까지 도전을 하고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실적 개선이 빨라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 기자재도 파생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섹터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을 내재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업체로 국내 해양, 방산 프로젝트 수주 및 건조, 인도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력으로 LNG선 수주 외에도 캐나다 잠수함 건조 경쟁까지 참여하면서 최근 주가는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다음 살펴볼 기업은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으로 투자 포인트는 친환경 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한 매출 단가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선봉량 증가와 현대중공업 엔진 채택률 상승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배당에 대한 관심으로 기말 현금 배당 주당 3,000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데 전일 주가 상승으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형성 및 지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하나오션으로 LNG선 수요 증가로 LNG선 운반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HD 현대중공업 임원 출신의 LNG선 전문가를 영입하였고 또한 캐나다 잠수함 건조 시장의 참여와 최근 세계적인 해양 플랜트 업체인 SBM 출신의 신일 디프레 상무 영입으로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전일 상승이 나온 만큼 눌림목 형성 및 지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정이 나온 만큼 대형 우량주 역시 저평가 국면에 접어드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높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과 트럼프 트레이더 중에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만큼 상승한 종목보다는 눌림목 지지가 되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곳도 있지만 주민들 불만이 폭발 직전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이신가요? 네, 2주 만입니다. 네. 예. 지금 일기 이제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 이제 이달 말에 발표된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고 집값은 또 뭐 덜썩인다고 하는데 네. 덜썩일 줄 알았는데 분당 말고는 별로다 이거예요, 네. 지금. 네. 왜 그렇죠? 보통 네. 이렇게 되면 뭐 덜썩이는 게 네. 예전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그 사업에 대한 그 확실성,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뭐 부담적인 그 능력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들 그 불만들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좀 인접해 있고 주택 가격이 네, 높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나중에 뭐 건설을 하게 돼서 분양을 하고 그 분양 수익을 가지고 사업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덜할 텐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게 좀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렵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지구 발표가 이제 11월 말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뭐 많이 관심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분당 중심으로는 재건축 기대감들이 커져서 최근 호가가 한 3억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의율 같은 경우도 평균 90%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동의율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순회동에 있는 지금 양지 1단지 같은 경우도 84제곱미터가 올 초에 한 14억 정도 했던 그 가격이 지금 17억 3천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시장 흐름 안에서도 뭐 가격 협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떨어지면 가격 협상들이 이루어지면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들을 내리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막 지금 뜨겁지가 않은 게 분당이 예전에 좀 광범위하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 지금 역세권 중심이나 단지 규모가 좀 있거나 그런 곳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좀 호가가 올라가는데 역하고 좀 멀다든지 아니면은 그 선도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국지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당 외 지역을 뭐 보면은 뭐 그 일기 신도시 보면 뭐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나 뭐 중동 뭐 여러 예. 곳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뭐 현재 뭐 지금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승률 같은 경우도 분당은 누적 상승률이 한 3.9% 정도 되는데 지금 부천이나 이런 곳들은 한 1.2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안에서는 좀 가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당 집값이 뛴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게 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일산은 용적률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승자 저주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선도직으로 지정이 되고 났는데 그러면 승자가 됐는데 예. 승자가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는 했지만 이제 계산서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산서 나오면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게 납부가 가능한 건가? 괜히 음식을 많이 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재건축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내놔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사업들 하면은 공공기여라든지 또 추가적인 분담금이나 또 재건축이 예전처럼 어떤 사적인 이익으로 가는 이 사업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건 공짜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놔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기여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분당하고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곳들이 일산이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까 누적 상승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산의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원인들을 보면은 분양할 수 있을 때 그 분양 가격도 지금 높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 팔 수 있는 판매되는 그 주택 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적률들을 보더라도 고양 용적률 보면 3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분당은 326% 정도. 그러니까 26%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 26% 정도의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그 부족하게 되죠. 그럼 그 부족한 거는 추가적인 분담금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한 상승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뭐 그 한 3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분당은 오히려 돈을 뭐 돌려받는다 황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일산은 지금 한 3억 정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이런 뭐 차별적인 아무래도 그 뭐 계산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약간 승자의 저주 어떤 승자는 웃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승자는 좀 그 뭐 이기고도 약간 찝찝한 뭐 그런 뭐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 같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일산 같은 그런 쪽에서는 이게 재건축 사업 자체가 이게 탄력받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력받기도 어렵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기존의 창릉 신도시라고 해서 3기 신도시라는 지역이 그 일산보다도 서울하고 더 가까운데 3기 신도시도 공급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5만 호 정도의 그 공급 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공급되는 곳도 이 일산보다도 서울하고 더 인접한 곳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재건축을 만약에 한들 더 앞에 있는 그런 주요 택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건축 탄력 받기도 지금 용적률 계산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그런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 나온다. 그리고 더 싸게 나온다라는 거는 일산 쪽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굉장히 좀 상실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여기는요. 지금 뭐 서울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노른자로 불리던 게 이제 개포주공 6, 7단지에 요것도 이제 강남구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리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한 재건축 7부 능선 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고 35층 이제 재건축 단지가 확정됐는데 이걸 갖고 뭐 예상보다 층수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노린자로 불리우는 맨날 근데 뭐 맨날 당군일에 마지막 노린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흰자는 다 어디 갔어요? 노른자밖에 없어. 노린자가 많은데 이 노린자라고 불린다고 해요. 뭐 여러 보도들을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층수를 낮췄다라는 거는 고층으로 개발하면 아무래도 공사비도 좀 많이 들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게 되게 되겠죠. 근데 역시 강남권 안에서도 최근 들어서 아무리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비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진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인상되는 그 과정 안에서
그 초고층으로 하면 비용도 좀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층보다는 좀 층수를 낮추는, 그러니까 49층 선택이 아니라 35층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비용 증가에 대한 그 부담감들은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개포 6, 7단지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약 한 2,700세대 정도 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 규모 크면 항상 또 신도시급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만큼 개포동 일대 주택 공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 7단지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지금 41년 차 정도 된 아파트에서 높이도 지금 최고 높이는 한 114m 정도 되니까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주변에 그래도 그 산이라든지 대모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뷰가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괜찮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지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곳에서 지금 뭐 수주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송파구 잠실도 지금 재건축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역은 이제 15년 넘게 대규모 재건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없던지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청약 흥행이 성공한 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 이제 잠실에서 개발되는 곳들이 이게 잠실 하단 쪽이 아니라 상단 쪽에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강남의 개포보다는 오히려 잠실 쪽에 있는, 그러니까 송파죠. 송파에 있는 잠실 뭐 5단지라든지 이쪽을 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도 최근에 그 청약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일대 그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보게 된다면 지금 청약 경쟁률이 일반 분양이 268대 1 정도 나왔어요. 그런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곳에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잠실 일대 재건축 정비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그 CG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천동에서도 한 2,700가구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르엘에서도 한 1,800가구 정도 나와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한 4, 5천 가구 정도 가까운 곳들이 신천동에서 지금 나오게 되고요. 또 밑에 장미 1, 2, 3차도 한 5천 가구 가까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잠실 주공도 한 6,500가구 정도 나오니까 그 일대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의 뭐 굉장히 그 서울 안에서도 주요 그 핵심지에서 주택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건축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가구 정도가 잠실에서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나오게 되니까 잠실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 뭐 소위 말하는 그 천지개벽하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정 안에서 여기 학원가나 신천동 일대 학원가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그 교육부 안에서 뭐 이제 중학교라든지 뭐 교육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합의점에 이르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 잠실 일대가 2006년부터 2008년도 그때 그 한강변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그때 이후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실의 그 관심도가 강남의 하단부에 있는 곳들보다도 오히려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저기 뭔가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 아닙니까 요새? 그러네요. 저기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이달에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이 이제 공급된다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내년에도 분양가는 오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수요자 관심이 높다는데 지금 이제 입지도 좋다면서요? 입지는 그 업무 지역하고 좀 가까운 곳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그 띄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당산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라는 곳이 여의도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흥동이라든지 등촌동 이 지역일 때도 뭐 일자리들이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요 지역도 상당히 좀 관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선동 2가 그러니까 뭐
광화문하고 가까운 곳에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한 1,200가구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용 면적 보면은 39제곱미터, 44제곱미터, 59, 뭐 39 이렇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예전 아파트 대비했을 때 상당히 작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양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위 그 개발하는 그 개발의 주체들이 면적을 굉장히 좀 잘게 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분양 가격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전용 면적이 저렇게 작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 과정 안에서 내 집 마련하고 이사를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네, 계획들을 그러니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1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서는 세 자릿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성과들은 일정 부분 좀 좋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는 있는데 저런 전용 면적의 면적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의 열기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열기 대비했을 때 나중에 분양을 받고 나서의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서울 분양시장 열기하고 또 수도권하고 약간 또 다르다면서요. 실제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실제로 계약된 아파트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청약 당첨돼도 실제로 계약까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분양 열기가 수도권까지 퍼졌는데 지금 퍼지는 과정 안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분양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양가는 높아지고 대출 조이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의 열기도 약간 좀 식어가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지금 3분기 아파트 초기 분양률을 보면 한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수도권은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3분기 초기 분양률이 54.5%인데 전기 대비했을 때는 29%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열기가 굉장히 좀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4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양률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 원인은 가장 크게는 두 가지를 보는데 분양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탈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인근 시세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전마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격차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메리트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굉장히 좀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런 감소되는 흐름이라고 본다라면은 수도권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지방권에는 미분양들이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방권의 미분양들은 추가적으로 더 누적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에 대한 규제책 이런 부분들도 완화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양률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장세가 대출 규제가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좀 위축이 됐고 그런 장세가 우리가 선행 시장으로 보고 있는 분양 시장에서도 영향력들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본다라면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부동산 시장들이 좀 침체되고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수가 2,400도 무너지고 해서 지금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도 정신이 없네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부동산까지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재앙이거든요. 주가 지금 대출 규제 부분이 이제 한데 그 바람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분양받고도 지금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주식 빠지면 당연하죠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치킨하고 피자 시키던 거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식인데 지금 요 아파트 가격은 그럭저럭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주식 얘기했는데 뭐 예전에도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예. 주식하고 아파트의 상관성들이 있어요. 보통 주식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네. 사실 돈을 벌어야지 뭐 글쎄, 아파트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저렇게 무너졌다라는 거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사실 조금 그 거래량 축소 뭐 이런 거하고 연관성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주식 그 시장에서 그 추세들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하고 비슷하게 뭐 서울하고 수도권도 좀 점차 빠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의 그런 어떤 뭐 지수가 하락하는 만큼 이 하락하는 만큼 아파트 시장에서도 돈이 안 돌아서 그런지 또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서 그런지 예. 주택을 사질 않아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예. 지금 서울의 매매랑 임대차 거래량을 보더라도 뭐 돈을 벌어야지 뭐 집도 사고 그다음에 이사도 가고 할 텐데 거래량들이 지금 7월 달이 한 9천 건 정도 됐는데 지금 10월 달은 한 2천 건 정도로 푹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9천 건 대비했을 때 2천 건이라면 굉장히 많이 지금 그거 진짜 거래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예.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영향만 계속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언급을 하고 뭐 네. 가격이 올라서라고 관망세다 뭐 이런 언급들을 하는데 네.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모든 경제라는 것들이 하나의 그 변수만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아까 계속 우리가 머니쇼에서도 앞에서도 주식을 언급하고 부동산 넘어가는 이유도 이런 주식시장. 뭐 제 주변에도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뭐 벌어서 집을 몇 년간 사셨던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미국 주식도 네, 그럴 테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여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뭐 매수 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축소됐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이 아파트 시장이 뭐 금융적인 그 여건 뭐과 함께 이런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투자 시장에서도 위축된 그런 지표들하고 아파트하고도 상당히 많이 닮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시장 낙폭이 사실 개장 대비로 시간 지날수록 더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오늘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확실히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시장 상승 동력을 좀 잃어버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주식은 진짜 그 말이 맞네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딱 이래도 좋을 만한 규모로 시작하시는 게 맞겠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시기에는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